권리 주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첫 번째 테마에서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민법이 무엇이냐,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줄여서 권리 변동을 다루는 법이다. 그러면 권리란 무엇인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법이 인정한 힘이 권리죠. 정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에 따라 재산권, 신분권으로 나뉘고 재산권은 물권, 채권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 공인노무사는 채권의 변동에 대해서 주로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민법 총칙과 채권법이 되겠습니다. 민법 총칙에서는 일반적인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원리와 그 동력으로서 법률 행위를 배우게 되고, 채권법에서는 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하여 배우는데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부분 이외에 특별히 채권 고유의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누리는 주체는 누구인가? 민법은 권리 변동에 대한 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권리 변동이 누구에게서 일어나는가? 아무 주체 없이 공중에서 그냥 권리가 막 생겼다 없어지고 그러진 않겠죠. 누군가를 기준으로 생겼다, 바뀌었다,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겠죠. 즉 권리 변동은 권리 주체를 전제로 합니다. 이 권리 주체를 민법상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권리의 주인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사람이란 표현 말고 민법의 세계는 권리 변동의 세상이잖아요. 권리 변동의 세상에서 사람이다. 그러면 그 권리 변동의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 민법상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인과 법인입니다. 용어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에서 능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 뉘앙스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뭐 능력 있다 이러면 뭔가 기본을 초월하는 특수한 힘을 말하는 뉘앙스가 강하죠. 근데 민법에서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지위나 자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능력자다 이러면 자격이 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권리 능력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될 겁니다. 권리 능력이라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지위가 되겠죠. 여기서 능력은 지위 또는 자격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권리 능력자, 권리 주체라는 말하고 똑같죠. 민법상 사람이라는 말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혼용해서 쓸 겁니다. 권리 주체란 말과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 그러면 민법에 두 사람이 있다. 자연인과 법인. 민법상 권리 능력자는 누구냐? 자연인과 법인. 민법상 권리 주체는 누구냐? 자연인과 법인. 다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 권리 주체에게 권리가 생겼다, 바뀌었다, 없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이 권리 주체는 권리 변동의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즉, 이 권리 주체는 권리 의무 주체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자, 권리 주체를 공부할 때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권리 능력은 먼저 말씀드렸죠. 가장 큰 포괄적인 의미의 자격을 말합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자연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권리 능력자가 되고, 법인은 등기된 목적 범위에서 권리 능력자가 됩니다. 자, 민법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법이라고 했는데,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시키는 두 가지 동력이 있다 했죠. 이제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데,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 두 가지 원인밖에 없어요. 이런 두 가지 법률 요건에 따라서 이 능력의 개념이 사용됩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해놓은 부분은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 변동 에 관련된 겁니다. 빨간색은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과 관련된 능력입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의 정신 자격, 즉 의사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 로 나뉩니다. 의사 표시가 들어있는 법률 요건을 법률 행위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거, 즉 의사표시하고 관계없이 법률 효과를 내는 법률 요건을 법률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 행위를 동력으로 법률 효과를 낸다는 것은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격과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민법에는 의사 능력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만 있어요. 근데 법률 행위가 존재하려면 당연히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 능력도 온전히 갖춰야만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된다는 것은 아무런 이견이 없어요. 자, 의사 능력은 의사 표시 능력의 줄임말이고,
행위 능력은 법률 행위 능력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가 온전히 갖춰줘야 법률 행위가 흠결이 없게 되고, 흠결이 없는 법률 행위가 있을 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도 흠없이 일어난다. 즉 법률 효과가 깔끔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책임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불법 행위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자, 불법 행위는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 원인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자, 지난번 보셨던 지도인데 채권법에서 법률 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과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의 구체적인 예를 배웁니다. 법률 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 계약이죠. 계약은 법률 행위의 꽃입니다. 거의 공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 세 가지죠.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책임 능력은 바로 이 불법 행위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배우니까 위치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은 이 법률 행위에 대한 겁니다. 법률 행위가 있으려면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법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법률 행위에 필요한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은 이 권리 주체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법 행위 능력도 같이 여기서 한번 언급해주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4대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 변동과 관련된 능력이고, 책임 능력은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과 관련된 능력입니다. 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네 가지 능력을 구별해서 논하는 건 두 명의 사람, 자연인과 법인 중에 자연인에 대해서는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법인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연인은 그냥 생명체예요. 민법하고 관계없이 원래 존재하는 생명체. 이 생명체를 민법이란 제도 속에 사람으로 끄집어 왔잖아요.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권리 주체가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니면 어디 가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까? 심지어 자기가 먹는 과자조차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죠. 이렇게 자연인은 성장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성장 과정에 따라서 권리 주체의 자격을 달리 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성인이라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일시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장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단계마다 어떤 법률 효과를 달리 낸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런 걸 부여하는 거고요. 책임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갓난아이가 실수로 사람을 때렸어요. 이게 민법에서는 불법행위인데 그럼 이 갓난아기를 비난할 수 있느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네가 책임져라고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그거예요. 책임 능력이 누구한테 있느냐? 당연히 부모가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권리 주체에서 이 능력과 연동돼서 정한 룰이 되는 겁니다. 중학생인 경우, 고등학생인 경우 어느 단계에 얘한테만 책임을 묻게 할 것인가? 이게 책임 능력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자연인은 이렇게 이 네 가지 능력이 좀 복잡해요. 근데 법인은 다르죠. 왜냐? 법인은 법에서 만든 사람입니다. 법 조문으로 사람을 하나 탄생시킨 거예요. 머리도 만들고 기관도 만들고 손발 만들고 민법 안에서만 사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성장 과정이 없죠. 만드는 순간 완벽한 어른입니다. 술을 먹지도 않아요. 생명체인 자연인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사람인 거죠. 따라서 법인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책임 능력 구별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 이 책임 능력에 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해요. 법인이 어디 가서 사람을 때리는 일은 없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불법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불법 행위란 무언가가 철학적 고민부터 시작해서 실제적 필요까지 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이 누구 사람을 때리는 건 아닌데 이럴 수는 있죠. 법인 안의 기관이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이 법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게 법인의 책임 능력, 불법 행위 능력에 관한 논의입니다. 그러면 그 기관이 책임을 지는 거지 법인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법인도 사람이니까 일반적인 자연인처럼 똑같이 기관이 잘못하면 그 법인이 잘못한 것처럼 해야 된다. 뭐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민법에는 법 규정으로 이걸 정리를 해놨습니다. 기관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 일정한 요건하에 법인의 불법행위로 보는 조문이 있어요. 민법 35조인데 그 부분을 공부하는 게 이 법인의 능력하고 관계돼서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권리 능력자는 두 명이죠. 자연인과 법인. 그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능력자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 생존은 출생부터 사망까지죠. 그럼 출생이 언제냐? 출생 안 했으니까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느냐? 그럼 또 좀 이상해요. 그럼 태아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했다. 그럼 태아는 상속을 못 받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거의 태어나기 직전 태아인 상태에서 뭐 사고를 당했다. 권리 능력자가 아니니까 너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어. 뭐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생 전 단계의 태아의 권리 능력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망하면 이제 더 이상 권리 주체가 아니라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했는데 언제 사망했는지 모른다거나 사망한 게 분명한 것 같은데 찾을 수가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 권리 능력을 그대로 인정할 건지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권리가 공중에 그냥 떠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비록 사망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망한 걸로 간주해서 권리 변동을 시키자 실종 선고라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의 선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동시 사망 추정이라는 제도입니다. 사람이 언제 사망했느냐의 선후가 언제 문제되냐면 같은 사고로 상속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사망했을 때 누가 먼저 사망했느냐에 따라서 상속 순위가 달라져요. 그런데 이걸 과학적으로 알 수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건가? 법이 보충적으로 이걸 정해 놨습니다. 그때는 동시에 사망한 걸로 보고 그 사람 사이에는 상속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 예를 들어 사단법인 이러면 사람의 단체가 모여서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법인 등기를 했을 때 출생을 하는 거예요. 법인은 등기를 해야 민법상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등기만 안 하고 모든 게 법인의 모습을 갖췄어요. 대표자가 있고 이사회, 의결기관이 있어요. 근데 등기만 안 했어요. 마치 태아에 비유될 수 있는데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는 비법인 사단이라고 합니다. 법인 등기를 안 했으니 사람이 아니다. 권리 주체가 아니니까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고 말아버리면 되겠는데 이 현실에서는 이런 형태의 사단이 되게 많아요. 교회, 종중, 정당, 동호회도 그렇고요. 법인 등기를 합니까? 하는 데도 있지만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조직체를 가진 사람의 단체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여기에 권리 능력이 없다 그러면 교회 건물을 교회 소유로 할 수가 없다는 게 돼요. 종중도 종중 명의의 재산을 가질 수 없다는 게 돼요. 권리 주체가 소송 주체가 되는데 침해를 당해도 소송을 못한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야겠죠. 그래서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권리 주체로 인정합니다. 태아도 상속이나 불법행위 같은 경우 법 규정으로,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권리 능력을 인정해요. 비법인 사단도 제한적으로 권리 능력을 인정합니다. 비법인 사단은 뭐 제한적이라 표현했지만 사실은 등기의 효력을 제외한 부분에서 사실상 법인하고 유사한 권리 능력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법인하고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낼 때는 그러면 법인은 이 네 가지 능력을 구별하는 게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임 능력에 집중해서 문제를 내고 싶을 거예요. 그 다음에 법 규정은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이라 돼 있지만 문제는 비법인 사단의 불법행위 능력으로 내고 싶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비법인 사단 같은 경우는 법인을 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응용된 형태죠. 비법인 사단을 이해하려면 법인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법인을 이해한 다음에 그 법인 중에 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거를 뺀 게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나 응용이 된 거잖아요.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비법인 사단은 등기를 안 한 거니까 좀 모자라 보이지만 학습적으로 보면은 더 응용이 된 형태입니다. 그럼 비법인 사단에 대해서 문제를 내면 법인에 대해서도 아는지 체크할 수가 있어요. 일석이조죠. 법인 공부에 비법인 사단 공부까지 됐는지 체크하고 이 4대 능력 전체를 이해하는지도 체크가 되겠죠. 자, 그럼 자연인의 경우는 어디에 시험 문제를 주로 내겠습니까?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부분을 낼 거고 그 중에는 민법 규정에 그래도 행위 능력이 주로 있기 때문에 행위 능력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낼 거예요. 이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은 민법에서 또 너무너무 중요한 법률행위 하자, 법률행위 대리, 법률행위 무효 취소 여기하고 직결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저 두 가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 법률 행위에 있어 중요한 쟁점을 이해하느냐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리 주체에 속한 문제지만 사실은 법률 행위 전반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에 대해서 반드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권리 주체에서 배우지만 계속 뒤에 있는 얘기도 언급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뒤에 가서 공부할 때 다시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앞에 강의 테마 1, 2, 3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건축으로 치면은 기반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 집을 질 때 기반 작업을 하고 거기서 어떤 배관이라든지 전선을 빼놓잖아요. 미리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빼놓는 겁니다. 그 자체를 보면은 이건 뭐 집도 아니고 뭐 지저분해 보이지만 그게 나중에 위로 연결돼서 인테리어까지 완성이 되면 되게 멋있는 완성된 집이 되겠죠. 지금 그 작업이니까 시간이 들고 좀 귀찮고 뭐가 잘 안 잡힌다 하더라도 반복해서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